살을 내는 듯한 삭풍이 낡은 문풍지를 찢어밟길듯이 울부짖던 그날 밤. 칠성은 마치 귀신의 비명과도 같은 바람소리에 잠을 설친 채 말구유를 살피러 나왔다가 발치에 걸리는 묵직하고도 차가운 물체에 기겁하여 뒤로 넘어지고 말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그 물체의 정체를 확인하려던 그의 손끝에 닿은 것은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사람의 다리였는데, 그 순간 칠성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려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고,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입을 틀어막으며 뒷걸음질 쳤다. 이것은 분명 시체였다. 엄동설안의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강원도 상월마을. 최진사댁의 마구간 앞에서 동사한 거러지가 발견된다면 그 불똥은 고스란히 마름인 자신에게 튈 것이 뻔했기에 칠성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호롱불을 가까이 대고 그 정체모를 형상을 비추어 보았다. 거적대기나 다름없는 얇은 누더기를 걸친 노인이 눈을 희번덕거린 채 쓰러져 있었는데, 앙상한 갈비뼈는 가죽만 남은 가슴 위로 흉물스럽게 드러나 있었고, 입가에는 허연 거품이 말라붙어 있어 누가 보아도 이미 저승문턱을 넘은 송장이나 다름없어 보였다. 이보쇼 이보쇼, 정신 좀 차려보쇼. 칠성은 다급한 마음에 노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나 돌아오는 것은 힘없이 툭 떨어지는 고개와 얼음장처럼 차가운 피부의 감촉뿐이라 절망감이 엄습해왔다. 최진사는 성정이 포악하고 인색하기로 소문난 자라 집안에 재수없는 송장이 들어왔다며 노발대발할 것이 분명했고, 그 화풀이는 칠성에게 매질로 돌아올 것이 자명했기에 그는 잠시 동안 이 노인을 몰래 끌어다 마을 어귀에 버리고 올까 하는 사악한 유혹에 시달렸다. 그러나 칠성의 귓가에 노인의 가슴팍에서 미약하게나마 그르륵거리는 숨소리가 들려오자 천성이 착하고 우직한 그는 차마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할 수 없었고, 주위를 두리번거려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뒤 젖먹던 힘을 다해 노인을 둘러엎고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마구간 안쪽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말들은 낯선 이의 침입에 푸르르 콧김을 내뿜으며 발을 굴았지만 칠성은 쉿소리를 내며 말들을 진정시키고는 마른 지푸라기를 두툼하게 깔아 노인을 눕힌 뒤 자신의 낡은 솜저고리를 벗어 덮어주며 온몸을 녹이려 애썼다. 마구간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노인의 팔다리를 주무르던 칠성은 꼬르륵거리는 자신의 배를 움켜쥐며 품속에 고이 간직해 두었던 식은 보리밥 한 덩이를 꺼내 들고 깊은 갈등에 빠졌다. 이것은 주인집 부엌대기 점순이가 몰래 챙겨준 칠성의 유일한 끼니였으며 하루 종일 고된 노동에 시달린 그에게 있어 내일 아침까지 버티게 해줄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었기에 칠성의 입안에는 군침이 돌았고 뱃속에서는 어서 그것을 집어넣으라고 아우성을 쳐댔다. 하지만 눈앞에서 숨이 넘어가는 노인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니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갈 것 같지 않았고, 결국 칠성은 긴 한숨을 내쉬며 마구간 한편에 걸려있던 쇠죽 끓이는 솥에 물을 붓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위로 물이 끓어오르자 칠성은 소중한 보리밥 덩이를 부수어 넣고 정성스럽게 저어가며 묽은 미음을 만들었는데, 구수한 냄새가 마구간 안에 퍼지자 말들도 고개를 돌려 킁킁거릴 정도였고, 칠성은 줄인 배를 움켜쥐고 침을 삼키며 끓어오르는 식욕을 억누르느라 입술을 깨물어야 했다. 어르신, 눈 좀 뜨고 이것 좀 들어보십시오. 빈속이라도 채워야 살 것 아닙니까? 칠성은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미음 그릇을 노인의 입가에 가져다 대고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국물을 떠서 흘려넣어 주었는데, 처음에는 목구멍으로 넘기지 못하고 흘러내리던 미음이 조금씩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노인의 창백하던 얼굴에 아주 미세한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죽은 듯이 누워있던 노인은 따뜻한 기운이 뱃속으로 들어가자 본능적으로 입을 오물거리며 칠성이 떠먹여주는 미음을 받아먹기 시작했고, 그 모습은 마치 어미새에게
먹이를 받아먹는 갓 태어난 새끼 새처럼 처절하고도 간절해 뻐절해 보였다. 칠성은 자신의 배고픔도 잊은 채 땀을 뻘뻘 흘리며 노인에게 미음 한 그릇을 싹 비우게 했고, 바닥까지 긁어먹인 후에야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며 빈 그릇을 내려놓고는 노인의 이마에 흐르는 식은땀을 닦아주었다. 그때였다. 닫혀있던 노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들어 올려줬는데, 그 눈동자는 칠성이 예상했던 혼탁하고 흐릿한 노인의 눈이 아니라 마치 밤하늘에 별을 박아놓은 듯 형형하게 빛나는 눈광을 뿜어내고 있어 칠성은 순간적으로 압도되어 뒷걸음질을 칠 뻔했다. 노인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기운은 없는 듯 누운 채로 고개만 돌려 칠성을 뚫어지게 응시하더니 갈라진 입술을 달싹이며 쉰 목소리로 물었다. 자네가 나를 살린 게인가? 칠성은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이며 마구간 앞에 쓰러져 계시길래 그저 따뜻한 물 한 모금 대접했을 뿐입니다요. 라고 웅걸거렸는데, 노인은 칠성의 허름한 행색과 꼬르륵거리는 배소리를 듣고는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띄었다. 내 평생 수많은 산해진미를 맛보았으나 오늘 자네가 준 이 볼이 미운 만큼 맛있는 음식은 처음이네. 자네의 그 귀한 한 끼를 나 같은 늙은이에게 양보하다니. 그 마음 씀씀이가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구먼. 노인의 말투는 행사에게 어울리지 않게 위엄이 서려 있었으나 칠성은 그저 노인이 정신이 돌아온 것만으로 다행이라 여기며 손사래를 쳤다. 당치도 않습니다. 그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그런 것이니 마음 쓰지 마십시오. 하지만 날이 밝으면 주인이 나올 테니 그 전에 몸을 피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우리 주인 영감은 거지라면 질색을 하시는 분이라. 칠성의 걱정. 어린 말에 노인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세웠는데, 비틀거리는 그의 몸짓은 여전히 위태로워 보였으나 그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노인은 품 안을 뒤적거리더니 낡고해진 삼배 주머니 하나를 꺼내어 칠성의 손에 쥐어주었는데, 그 주머니는 너무나 가볍고 볼품없어 무엇이 들어있는지조차 가늠하기 힘들었다. 내 지금은 가진 것이 없어 이것밖에 줄 수 없으나 언젠가 자네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주머니가 자네를 지켜줄 것이야. 명심하게 반드시 목숨이 경각에 달했을 때만 열어보아야 하네. 칠성은 노인의 말이 헛소리라고 생각하면서도 거절하는 것이 예의가 아닌 듯하여 주머니를 받아들고 허리춤에 쑤셔 넣었다. 어느새 닭이 회를 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동쪽 하늘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기 시작하자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마구간 문을 나서며 칠성을 향해 다시 한번 깊은 눈빛을 보냈다. 자네 이름이 칠성이라 했나 북두칠성의 기운을 타고났으니 필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게야. 내 오늘 자네에게 진 빚은 잊지 않겠네. 노인은 그 말을 남기고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으로 홀연히 사라져버렸고, 칠성은 멍하니 서서 노인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며 자신이 꿈을 꾼 것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차가운 바람이 마구간 안으로 밀려들어와 칠성의 몸을 휘감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가슴 한구석에는 뜨거운 불덩이를 삼킨 듯한 온기가 남아있었고, 배고픔마저 잊은 채 그는 텅 빈 그릇을 닦으며 다가올 고된 하루를 준비했다. 그러나 칠성은 꿈에도 몰랐다. 자신이 살려보낸 그 노인이 단순한 거지가 아니었음을. 그리고 그날 밤의 선택이 훗날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되었음을 말이다. 날이 완전히 밝자 최진사댁의 육중한 대문이 열리고 쩌렁쩌렁한 고함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다. 이놈들아,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자빠져 자는 개냐. 당장 일어나 마당을 쓸지 못할까. 최진사의 불호령과 함께 칠성의 고단한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으나 그의 허리춤에 매달린 낡은 주머니만이
지난밤의 비밀스러운 만남을 증명하고 있었다. 마당을 쓰는 칠성의 빗자루질 소리에 맞춰 눈발은 더욱 거세게 흩날렸고 마치 앞으로 닥쳐올 시련을 예고하듯 하늘은 잿빛으로 낮게 내려앉아 있었다. 칠성은 빗자루를 놀리면서도 자꾸만 노인이 남긴 말을 되뇌었는데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단어가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았다. 평생을 남의 집 종살이로 살며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천한 신세인 자신에게 위기랄 것이 더 무엇이 있겠는가 싶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때 안채 쪽에서 날카로운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내 금비녀가 없어졌어. 그것은 최진사의 부인인 안방마님의 목소리였고 그 비명은 평온하던 아침을 산산조각내며 집안의 모든 하인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칠성은 빗자루를 멈추고 안채 쪽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심장은 마치 무언가를 예감한 듯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고 지난밤 노인의 눈빛이 다시금 눈앞에 어른거리며 불길한 전조가 온몸을 감싸 안았다. 안방마님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최진사댁의 아침을 산산조각 내버린 직후 집안은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듯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는데 마당에는 삽시간의 공포의 기운이 감돌았고 하인들은 사색이 되어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오들오들 떨 뿐이었다. 안방마님은 머리를 산발한 채 대청마루로 뛰쳐나와 바닥을 치며 통곡을 해댔는데 아이고 그게 어떤 비녀인데 우리 친정 어머니가 물려주신 순금 비녀란 말이다. 이 집구석에 도둑놈이 산다. 도둑놈이 라며 악을 써대니 그 소리가 담장을 넘어 온 동네에 울려 퍼질 지경이었다. 그 서슬 퍼런 기세에 놀란 하녀들은 부엌 구석에 처박혀 숨을 죽였고 머슴들은 마당 한가운데 죄인처럼 고개를 조아리고 도열해 있었는데 잠시 후 사랑채 문이 벌컥 열리며 최진사가 곰 같은 육신을 이끌고 나타나자 마당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고 말았다. 최진사는 평소에도 욕심이 많고 성정이 포악하기로 악명 높은 자였으나 자신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은 듯 두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입계는 분노로 인한 경련이 일고 있어 마치 지옥에서 기어나온 야차와도 같은 형상이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긴 담뱃대로 대청마루 기둥을 내리치며 우레와 같은 고함을 질렀다. 어떤 놈이냐, 감히 내 집 물건에 손을 댄 놈이 누구냔 말이다. 이실직고하지 않으면 내 놈들 모두를 멍석말이하여 저승길 동무로 만들어주겠다. 초의 진사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집사 노릇을 하던 마름이 헐레벌떡 뛰어와 하인들의 처소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는데 옷가지며 이불이며 닥치는 대로 뒤집어 엎고 바닥을 파헤쳐 보았으나 사라진 금비녀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최진사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범인을 찾지 못하면 자신의 위신이 깎인다고 생각한 그는 희생양을 찾기 위해 하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의 탐욕스러운 눈길이 머슴들의 행렬을 지나치다가 마침내 칠성에게 머물렀는데 칠성은 지난밤 한숨도 자지 못한 데다 자신의 보리밥까지 노인에게 양보하여 허기가 극에 달해 있었기에 안색이 창백하고 눈이 퀭한 상태였다. 최진사는 칠성의 그 초췌한 몰골을 보자마자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천천히 다가왔다. 칠성이 내 놈, 안색이 왜 그 모양이냐. 지난밤에 도둑질을 하느라 잠을 못 잔 개로구나. 진사의 억지스러운 추궁에 칠성은 억울함이 복받쳐 올라 고개를 들고 항변했다. 나으리, 당치도 않습니다. 저는 그저 마구간을 살피느라 잠을 설쳤을 뿐.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적은 맹세코 없습니다. 그러나 칠성의 그 맑고 흔들림 없는 눈빛은 오히려 비열한 진사의 심기를 더욱 거스르게 만들 뿐이었다.
평소에도 칠성이 너무 정직하고 바른 말만 하는 것이 눈에 가시 같았던 최진사는 이참에 칠성을 범인으로 몰아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동시에 하인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어 기강을 잡으려는 사악한 계략을 꾸몄다. 이놈이 어디서 감히 눈을 불하려 내 놈이 마구간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자가 있느냐. 한밤중에 마구간을 핑계삼아 안채로 숨어들었을 것이 뻔하다. 최진사의 호통에 칠성은 지난밤 자신이 구해준 노인을 떠올렸으나 그 노인의 존재를 말해봤자 믿어주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도둑과 내통했다고 의심받을 것이 두려워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칠성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최진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저놈을 당장 형틀에 묶어라. 내 저놈의 입에서 훔친 비녀가 어디 있는지 실토할 때까지 뼈를 부러뜨려 놓겠다. 건장한 머슴들이 달려들어 칠성을 결박하자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저항했지만 굶주린 몸으로 장정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칠성은 마당 한가운데 놓인 형틀에 묶였고 최진사는 직접 몽둥이를 들고 다가와 칠성의 등짝을 사정없이 내리치기 시작했다. 퍽퍽 둔탁한 파열음이 마당에 울려 퍼질 때마다 칠성의 입에서는 고통에 찬 신음이 터져 나왔고 낡은 무명 옷 위로 붉은 피가 배어 나오기 시작했다. 살점이 터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칠성은 이를 악물고 외쳤다. 저는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어찌 저를 도둑으로 모십니까? 그러나 칠성의 절규는 최진사의 광기 어린 매질을 멈추게 하지 못했고 오히려 독이 오른 최진사는 숨을 헐떡이며 더욱 세차게 몽둥이를 휘둘렀다. 하늘 땅 내 놈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것은 하늘도 땅도 아닌 바로 나 최진사다. 내 놈이 죽어서 귀신이 되더라도 내 금비녀를 내놓지 않으면 저승문턱도 못 밟을 줄 알아라. 칠성의 의식이 가물가물해질 무렵 그의 등은 이미 피범벅이 되어 너덜너덜해져 있었고 하얀 눈 위에 뿌려진 선혈은 마치 붉은 꽃잎처럼 처참하게 흩어져 있었다. 구경하던 하인들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리거나 숨죽여 흐느꼈으나 누구 하나 나서서 최진사를 말릴 엄두를 내지 못했다. 결국 칠성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기절하자 최진사는 침을 퇴뱉으며 몽둥이를 내던졌다. 독한 놈 같으니라고 저놈을 곡식 창고에 쳐놓고 물 한 모금 주지 마라. 내일 관에 넘겨서 아주 끝장을 볼 것이다. 머슴들은 축 늘어진 칠성을 질질 끌고 가 낡고 허름한 창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육중한 나무문이 쿵하고 닫히며 칠성을 차가운 어둠 속에 가두어 버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칠성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그를 감싸고 있었고 뼈마디가 쑤시는 고통과 극심한 한기가 온몸을 덮쳐왔다. 창고 안은 바깥보다 더 춥게 느껴졌는데 쥐들이 찍찍거리며 곡식 나타를 갉아먹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고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칼바람은 찢어진 상처를 후벼 파는 듯 했다. 칠성은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꼼짝도 할 수 없었고 바닥에 엎드린 채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무엇보다 억울함이 가슴을 후벼 팠다. 평생을 남에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성실하게 살아왔건만 돌아오는 것이 고작 누명과 매질이라니. 세상에 신이 있다면 이토록 잔인할 수는 없다고 칠성은 원망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배고픈 이에게 밥을 나누어 주고 얼어 죽어가는 이를 살린 죄밖에 없는데. 칠성의 눈물은 바닥의 먼지와 뒤섞여 진흙이 되었고 그는 차가운 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오열했다. 그때 칠성의 허리춤에서 무언가 툭하고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는데 칠성이 힘겹게 손을 뻗어 만져보니 그것은 지난밤 노인이 주고 간 낡은 삼배 주머니였다.
어둠 속에서 주머니를 움켜쥔 칠성의 뇌리에 노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만 열어보게. 칠성은 헛웃음을 지었다. 지금이 바로 그 절체절명의 위기가 아닌가. 내일이면 관아로 끌려가 더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결국엔 도둑이라는 낙인이 찍혀 죽거나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될 터였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의 매듭을 만지작거렸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든 지금의 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까? 혹시 금덩이라도 들어있어 최진사의 입을 막을 수 있을까? 아니면 독약이라도 들어있어 이 고통스러운 삶을 스스로 끝낼 수 있게 해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칠성은 차마 주머니를 열지 못했다. 노인의 눈빛이 너무나 강렬했기에 그리고 아직은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신락 같은 희망이 남아있었기에 그는 주머니를 다시 품속 깊이 찔러 넣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창고 안의 냉기는 더욱 심해졌고 칠성의 의식은 고통과 고열로 인해 몽롱해져 갔다. 그는 꿈결 속에서 고향의 어머니를 보기도 하고 지난밤 자신이 끓여준 미음을 먹던 노인의 얼굴을 보기도 했다. 그러다 문득 창고의 작은 창문 틈으로 들어온 달빛이 칠성의 얼굴을 비추었는데 그 빛은 마치 그를 위로하듯 은은하고 부드러웠다. 칠성은 흐릿한 눈으로 달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하늘이시여, 제게 죄가 있다면 그저 가난하게 태어난 죄뿐입니다. 부디 이 억울함을 굽어 살피소서. 그의 기도가 닿았는지 아니면 열에 들뜬 헛것인지 알 수 없으나 창고 밖에서 바람 소리와 섞여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것은 최진사의 하인들 발소리와는 다른 아주 은밀하고도 신중한 발걸음이었다. 칠성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지만 소리는 이내 바람에 묻혀 사라졌고 다시 정막만이 감돌았다. 다음 날 아침 칠성은 짐짝처럼 수레에 실려 관아로 압송되었다. 포졸들이 그를 거칠게 다루었지만 칠성은 이미 반쯤 넋이 나간 상태라 저항할 힘조차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죄인 호송 수레를 보고 수군거렸고 개 중에는 칠성의 평소 성품을 아는 이들이 안타까운 눈빛을 보내기도 했으나 최진사의 위세가 무서워 누구도 입을 열지는 못했다. 관아의 높은 담장이 눈앞에 다가오자 칠성은 이제 정말 끝이라는 절망감에 눈을 질끈 감았다. 관아의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리고 칠성은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곳은 정의가 실현되는 곳이 아니라 돈과 권력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짓밟히는 또 다른 지옥임을 칠성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형방청 마당에 꿇어 앉혀진 칠성의 앞에는 탐관 오리로 소문난 사또가 거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최진사가 뇌물을 바치고 의기양양하게 서 있었다. 사또는 칠성을 벌레 보듯 쳐다보며 귀찮다는 듯이 말했다. 내 놈이 주인집 금비녀를 훔친 놈이냐. 순순히 자백하면 목숨만은 부지하게 해주겠다. 칠성은 찢어진 입술을 열어 피를 토해내듯 외쳤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사또 나으리. 그러나 사또는 코웃음을 치며 형리들에게 눈짓을 보냈고 형리들은 칠성의 주리를 틀기 위해 의자를 가져왔다. 공기 중에는 다시금 피냄새가 진동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칠성은 품속의 주머니를 꽉 움켜쥐며 이를 악물었다. 과연 이 주머니가 이 억울한 운명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인가? 관아의 옥사는 살아있는 지옥이나 다름없었다. 습하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오랫동안 씻지 못한 죄수들의 땀 냄새 그리고 바닥에 낭자한 피 비린내가 뒤섞여 숨을 쉴 때마다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쥐들이 찍찍거리며 기어다니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다. 칠성은 다 부서진 거적대기 위에 짐승처럼 내동댕이 쳐진 채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다리를 부여잡고 신음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었다. 주리를 틀린 다리는 퉁퉁 부어올라 감각이 없었고 곤장을 맞은 등짝은 옷감과 살점이 엉겨붙어 움직일 때마다 불로 지지는 듯한 고통을 선사했다. 차라리 죽는 것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육체적인 고통은 극심했지만 그보다 칠성을 더욱 괴롭히는 것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억울함과 분노의 불길이었다. 죄 없는 자가 죄인이 되어 차가운 감옥 바닥을 굴러야 하는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칠성은 칠흑 같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소리 없는 절규를 삼켰다. 하늘이시여, 정령 보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저 악독한 최진사는 비단 이불 덮고 편히 자고 죄 없는 저는 이곳에서 죽어가야 합니까? 칠성의 옆방에는 머리가 하얗게 센 늙은 죄수가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칠성의 신음소리를 듣고는 찌읒찌읒 혀를 차며 말을 건넸다. 젊은이, 기운 아끼게. 소리 질러봐야 듣는 건 쥐새끼들 뿐이고 벽을 쳐봐야 아픈 건 자네 손만 일세. 이 옥새에 들어온 이상 살아서 나갈 생각은 버리는 게 좋아. 여기는 죄를 짓지 않아도 돈 없고 힘 없으면 죄인이 되는 곳이니까. 노인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냉소적이었으나 그 안에는 칠성과 같은 일을 수없이 겪어본 자만이 알 수 있는 깊은 체념과 연민이 묻어 있었다. 칠성은 갈라진 목소리로 대꾸했다. 어르신, 저는 정말 훔치지 않았습니다. 굶어 죽을지언정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노인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알지. 자네 눈을 보면 알 수 있어. 도둑놈의 눈은 탁하고 불안하지만 자네 눈은 맑고 곧지 않은가. 하지만 말일세, 이 고을 사또는 눈으로 죄를 가리는 게 아니라 돈으로 죄를 가리는 위인이야. 최 진사가 이미 사또의 곳간을 채워주었을 터이니 자네 운명은 이미 정해진 거나 다름없어. 노인의 말은 비수가 되어 칠성의 가슴에 꽂혔고 그는 절망감에 고개를 떨구었다. 같은 시각 관아의 안채에서는 흥겨운 주연이 벌어지고 있었다. 기름진 고기 안주와 향긋한 술 냄새가 진동하는 방 안에서 사또와 최진사는 기생들을 끼고 앉아 껄껄거리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다. 최진사는 뇌물이 든 두툼한 돈봉투를 사또의 소매자락에 슬그머니 밀어넣으며 아부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사또 나으리, 그 칠성이라는 놈 말입니다. 아주 독종이라 쉽게 입을 열지 않을 것입니다. 괜히 질질 끌어봐야 고을 민심만 흉흉해질 터이니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본보기로 삼아 엄하게 다스려 주시지요. 사또는 불룩해진 소매를 만족스럽게 두드리며 술잔을 기울였다. 그렇고 말고 감히 양반댁 물건에 손을 댄 놈을 살려두어서야 쓰나. 내일 아침 동원마당에서 공개적으로 죄를 묻고 아주 먼 섬으로 유배를 보내거나 곤장을 쳐서 반병신을 만들어 놓을 테니 걱정 마시게. 자네의 그 억울함을 내 어찌 모르겠나. 두 탐관오리의 웃음소리는 밤하늘로 퍼져나갔지만 그 웃음 뒤에는 백성들의 피눈물이 서려 있음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의 귓가에 들리지 않는 소문이 바람을 타고 고을 곳곳에 은밀하게 퍼지고 있었다. 장터의 주막에서도, 빨래터의 아낙네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관아를 지키는 말단 포졸들 사이에서도 암행어사 출두에 대한 소문이 흉흉하게 나돌고 있었다. 여보게, 들었나 옆 고을 김대감네가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되었다더군. 한양에서 내려온 암행어사가 들이닥쳤다는데 그 어사가 귀신같이 변장을 하고 다녀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는구먼. 글쎄 말이야, 우리 고을에도 낯선 거지가 기웃거린다는 소문이 있던데 혹시 그분이 아닐까. 이런 소문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고
백성들에게는 일말의 희망을, 부패한 관리들에게는 막연한 불안감을 심어주었다. 하지만 술과 권력에 취한 사또와 최진사는 이런 민심의 동요를 그저 천한 것들의 헛소리쯤으로 치부하며 귀를 닫아버렸다. 옥사 안의 칠성은 밤이 깊어질수록 고열에 시달리며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었다. 상처가 골마 터져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의식은 가물가물해져 현실과 환상을 분간하기 힘들었다. 몽롱한 의식 속에서 그는 고향집 어머니가 지어준 따뜻한 밥상을 보기도 하고 최진사가 도깨비로 변해 자신을 잡아먹으려 달려드는 악몽을 꾸기도 했다. 그러다 문득 칠성의 눈앞에 환한 빛이 쏟아지며 익숙한 형상이 나타났다. 그것은 며칠 전 눈보라치는 밤에 자신이 살려주었던 그 노인이었다. 하지만 노인은 더 이상 냄새나는 누더기를 걸친 거지가 아니었다. 그는 눈부시도록 하얀 도포를 입고 있었으며 머리에는 기품 있는 갓을 쓰고 있었고 무엇보다 그 눈빛이 밤하늘의 북두칠성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꿈속의 노인은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칠성의 어깨를 토닥였다. 칠성아, 조금만 더 버티거라.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 오는 법이다. 네가 베푼 선행이 씨앗이 되어 거대한 나무로 자라났으니 이제 그 그늘에서 쉴 때가 올 것이다. 노인의 따뜻한 목소리는 칠성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었고 그는 꿈속에서나마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버틸 수 있을까요? 칠성의 물음에 노인은 대답 대신 칠성의 허리춤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노인이 주었던 낡은 삼배 주머니가 매달려 있었다. 그 주머니를 기억하느냐, 내일 날이 밝으면. 내 목숨이 경각에 달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때 주저하지 말고 그것을 꺼내 보이거라. 그것이 너를 살리고 이 썩어빠진 고을을 정화할 칼이 되어줄 것이다. 노인의 형상은 서서히 빛 속으로 사라졌고 칠성은 가지 마십시오 어르신 하고 소리치며 손을 뻗었으나 허공만 잡힐 뿐이었다. 이놈 칠성아 정신 차려라. 거친 목소리와 함께 찬물이 얼굴에 끼얹어지며 칠성은 화들짝 놀라 눈을 떴다. 눈앞에는 험상궂게 생긴 옥조리 물바가지를 든 채 칠성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날 샜다. 사또 나으리께서 친국 춘주을 하신다니. 어서 일어나라. 칠성은 꿈이었음을 깨닫고 허탈감을 느꼈으나 꿈속 노인의 말은 생생하게 뇌리에 박혀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허리춤을 더듬어 삼배, 주머니가 그대로 있는지 확인했다. 차가운 옥사 바닥에서도 주머니만은 기이할 정도로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인가. 칠성은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다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눈빛만은 전날과는 달리 매섭게 타오르고 있었다. 더 이상 억울함에 눈물만 흘리는 나약한 칠성이 아니었다. 죽더라도 할 말은 다 하고 죽겠다는, 아니 어쩌면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다. 옥졸들에게 이끌려 옥사를 나서는 칠성의 눈에 아침 햇살이 비수처럼 꽂혔다. 며칠 만에 보는 바깥 세상이었지만 그 풍경은 칠성에게 너무나 낯설고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관아의 마당인 동원 앞에는 이미 수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어 웅성거리고 있었다. 죄인을 처벌하는 구경거리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공포이자 동시에 유흥이었기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여들어 칠성을 손가락질했다. 개 중에는 저 착한 칠성이가 도둑질이라니 말도 안 되라며 동정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최진사와 관아의 눈치를 보느라 입을 다물고 있었다. 칠성은 포승줄에 묶인 채 형틀 앞에 무릎 꿇려졌다. 높은 대청마루 위에는 사또가 관복을 갖춰 입고 위엄 있게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최진사가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칠성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사또는 탁자를 내리치며 우렁차게 호통쳤다. 죄인 칠성은 듣거라. 네가 주인집의 귀한 금비녀를 탐하여 훔친 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며 죄를 뉘우치지 않으니 이는 괘씸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내 오늘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 터이니 지금이라도 비녀의 행방을 대고 용서를 빈다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허나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국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어 능지처참에 처할 것이다. 사또의 서슬 퍼런 협박에 구경꾼들은 숨을 죽였고 마당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칠성은 고개를 들어 사또와 최진사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사또 나으리 소인은 비록 천한 종놈이나 거짓으로 죄를 인정하여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모함입니다. 칠성의 외침이 마당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자 사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저놈이 감히 관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여봐라. 저놈의 주리를 다시 틀어라. 다리 몽둥이가 부러질 때까지 멈추지 마라. 형리들이 칠성에게 달려들었고 최진사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그 광경을 즐기고 있었다. 절체절명의 위기,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이었다. 형리들의 거친 손길이 칠성의 몸을 제압하려는 찰나. 칠성은 전 먹던 힘을 다해 품속의 삼배 주머니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노인의 말을 떠올리며 주머니의 끈을 풀었다. 과연 이 안에 든 것이 무엇이기에 그 노인은 그리도 확신에 차 있었던 것인가? 칠성의 손이 떨리며 주머니 속의 물건을 끄집어내는 순간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의 손끝에 집중되었다. 칠성의 떨리는 손끝에서 빠져나온 것은 금덩이도 은덩이도 아닌 꼬깃꼬깃하게 접힌 낡은 한지 한 장이었다. 그 볼품없는 종이 쪼가리가 바닥에 힘없이 툭 떨어지자 잔뜩 긴장해 있던 구경꾼들 사이에서는 허탈한 탄식과 비웃음이 터져나왔고 금방이라도 칠성을 잡아먹을 듯 노려보던 최진사는 배를 잡고 깔깔대며 조롱하기 시작했다. 하하하, 저놈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판국의 부적이라도 꺼낸 줄 알았더니 고작 종이 쪼가리라니 내 놈이 그걸로 저승사자의 눈이라도 가릴 셈이냐. 사또 역시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콧방귀를 뀌며 형리들에게 손짓했다. 더 볼 것도 없다. 저 미친놈이 시간을 끌려는 수작이니 당장 주리를 틀어라. 형리들이 다시금 칠성의 다리에 몽둥이를 끼우고 힘을 주려던 찰나 칠성은 찢어질 듯한 목청으로 외쳤다. 잠깐 이 종이에 적힌 글귀를 한 번만 읽어봐 주십시오. 그 노인장이 제게 남긴 유일한 물건입니다. 칠성의 눈빛이 너무나 처절하고 강렬했기에 사또는 찜찜한 기분을 떨치지 못하고 옆에 있던 이방에게 턱짓을 했다. 무슨 헛소리가 적혀 있는지 어디 한번 읽거나 보아라. 이방이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주워 펼쳐 들었는데 처음에는 귀찮은 듯 대충 훑어보던 그의 눈동자가 점점 커지더니 이내 사색이 되어 입술을 덜덜 떨기 시작했다. 종이에는 먹물도 아닌 숯검댕이로 거칠게 쓴 시 한 수가 적혀 있었는데 그 내용은 이러했다. 엄동설 안에 핀 매화는 향기를 팔지 않고 굶주린 범은 썩은 고기를 탐하지 않는다. 보리밥 한 그릇에 담긴 의 이가 청음보다 무거우니 하늘의 별 싱이 굽어보고 있음을 기억하라. 이방은 떨리는 목소리로 시를 낭독했고 그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지자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글귀에 담긴 기백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진사는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소리를 질렀다. 아니, 그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냐.
그깟 거지놈의 낙서가 무슨 대수라고. 사또. 어서 형 집행을 서두르시지요. 사또 역시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자존심이 상한 듯 탁자를 내리쳤다. 내 이놈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 같은 글귀를 들고 와서 관할을 능멸하려 드느냐. 저 종이를 당장 찢어버리고 놈의 다리를 부러뜨려라. 형리들이 기합소리와 함께 칠성의 다리를 비틀기 시작하여 칠성의 입에서 끔찍한 비명이 터져 나오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멈춰라 허라. 동헌 담장 너머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듯한 우렁찬 호통소리가 벼락처럼 떨어졌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위험이 서려 있었던지 형리들은 흠칫 놀라 손을 멈추었고 사또와 최진사는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엉덩이를 떼었다. 구경꾼들이 홍에 갈라지듯 양옆으로 물러나며 길을 터주자 그 사이로 한 사내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누더기를 걸치고 머리는 산발을 한 영락없는 거지 꼴을 한 노인이었다. 며칠 전 칠성이 살려주었던 바로 그 노인이었다. 최진사는 노인을 알아보자마자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저놈이다. 저 거지가 칠성놈과 한패다. 여봐라. 저 늙은 도둑놈도 당장 포박해라. 그러나 노인은 최진사의 고함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태연하게 동원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나와 사또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힘없는 늙은이의 것이 아니었다. 마치 먹이를 노려보는 매의 눈처럼 매섭고 날카로워. 사또는 자신도 모르게 위축되어 뒷걸음질 쳤다. 내 이놈 감히 관에 난입하여 행패를 부리다니. 내 놈 목이 10개라도 붙어있을 성시푸냐. 사또가 허세를 부리며 호통치자 노인은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띠며 품속으로 손을 가져갔다. 내 목은 하나뿐이나 내 놈들의 죄는 하늘을 덮고도 남음이 있구나.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고 죄 없는 자를 핍박하며 뇌물로 법을 어지럽힌 죄, 그 죄값을 어찌 감당하려느냐. 노인의 일갈의 사또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 포졸들에게 명령했다. 저 미친놈을 당장 쳐라. 당장. 포졸들이 창을 겨누며 달려들자 노인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높이 치켜들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그것은 둥근 노소의 덩어리였는데 그 표면에는 5마리의 말이 힘차게 달리는 형상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마당 안의 모든 움직임이 정지했다. 암행어사 출두야. 노인의 입에서 터져나온 외침과 동시에 동원에 닫혀있던 대문이 박살나듯 열리며 수십 명의 역졸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다.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역졸들의 함성은 관할을 집어삼킬 듯 쩌렁쩌렁 울려 퍼졌고 그 기세에 놀란 포졸들은 창을 내던지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에 바빴다. 삽시간에 동원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구경하던 백성들은 놀라움과 환희에 찬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넙죽 엎드렸다. 암행 어사라니. 사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마패를 바라보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서 굴러 떨어졌고 최진사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벌벌 떨며 오줌을 지리고 말았다. 단냥짜리 마패. 그것은 왕의 권한을 대리하는 암행어사의 상징이자 부패한 관리들에게는 저승사자의 명패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누더기를 걸친 노인은 어느새 역졸들이 가져온 관복으로 갈아입지는 않았으나 손에 든 마파의 하나만으로도 그 어떤 왕후보다도 위험 있어 보였다. 역졸들은 순식간에 관할을 장악하고 도망치려던 이방과 형리들을 포박하여 칠성 옆에 무릎 꿇렸다. 어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사또와 최진사 앞으로 걸어갔다. 그의 발자국 소리 하나하나가 두 죄인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본관 사또는 듣거라. 너는 조정의 녹을 먹는 관리로서 백성을 보살피기는커녕
토호 세력과 결탁하여 뇌물을 받고 무고한 백성을 옥에 가두었으니 그 죄가 만번 죽어 마땅하다. 어사의 추상 같은 판결에 사또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읍소했다. 어사 또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어사는 차가운 눈길로 그를 외면하고 이번에는 최진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최진사는 공포에 질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덜덜 떨고만 있었다. 그리고 최가야, 내 놈은 재물이 많음을 믿고 마을 사람들을 수탈하고 억울한 하인에게 누명을 씌워 죽이려 했으니 내 죄 또한 하늘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내 놈이 잃어버렸다는 그 금비녀가 과연 도둑 맞은 것이더냐. 어사는 품속에서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어 최진사 앞에 던졌다. 주머니가 열리며 굴러나온 것은 최진사의 처가 잃어버렸다고 난리를 쳤던 바로 그 순금 비녀였다. 최진사는 헉소리를 내며 눈이 튀어나올 듯 놀랐다. 이것이 어찌. 어사는 싸늘하게 비웃었다. 내 놈이 며칠 전 읍내 기생집 월향이에게 정표로 준 것을 내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놓고 집안에서는 도둑을 맞았다며 죄 없는 칠성이를 잡았으니 이것이 무고가 아니고 무엇이냐.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구경하던 백성들 사이에서는 분노의 고함과 함께 와 하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저 천하의 죽일 놈들 칠성이가 억울했구나. 백성들은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토해내며 어사의 이름을 연호했다. 어사는 역졸들에게 명하여 사또와 최진사 그리고 그들의 수종 노릇을 한 이방과 형리들을 모두 오라줄로 꽁꽁 묶게 했다. 이놈들을 옥에 가두고 한양으로 압송하여 국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하라. 죄인들이 질질 끌려나가자 마당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어사는 형틀에 묶여있는 칠성에게 다가갔다. 어사의 눈빛은 방금 전에 서슬퍼런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며칠 전 마구간에서 보았던 따뜻하고 인자한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어사는 직접 칠성의 포승줄을 풀어주며 그의 상처투성이 손을 꼭 잡았다. 칠성아, 많이 아팠느냐? 내 조금 더 일찍 오지 못해 미안하구나. 칠성은 눈앞의 상황이 믿기지 않아 멍하니 어사를 바라보다가 따뜻한 손길이 닿자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다. 어르신, 정말 어르신이십니까? 제가 꿈을 꾸는 것은 아닙니까? 칠성의 목매인 소리에 어사는 칠성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꿈이 아니다. 네가 베푼 그 따뜻한 미움 한 그릇이 얼어 죽어가던 나를 살렸고 오늘 너를 살린 것이다.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도 그날 네가 준 밥 한 그릇보다 귀하지 않았다. 어사의 말에 칠성은 엉엉 소리내어 울었고 그 울음소리는 지난 며칠간 겪었던 지옥 같은 고통과 억울함을 모두 씻어내는 듯했다. 마당에 모인 백성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그 감동적인 광경을 지켜보았다. 어사는 칠성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고는 백성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들으라, 하늘은 결코 선한 자를 외면하지 않는다. 오늘 이 자리에서 칠성의 무죄가 밝혀졌으니 그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어사의 선언과 함께 칠성은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되었음을 실감했다. 찢어진 옷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칠성의 가슴 속에는 태양보다 더 뜨거운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악인은 벌을 받고 선인은 복을 받는다는 당연한 이치가 눈앞에서 실현된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어사는 칠성에게 또 다른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목숨을 구한 것을 넘어 칠성의 비루한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은혜였다. 어사는 칠성을 데리고 최진사의 집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탐욕으로 쌓아 올린 금은 보화가 가득한 창고가 있었고
어사는 그 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 최진사의 곶감문이 활짝 열리자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수년 동안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모은 쌀가마니와 비단, 그리고 엽전 꾸러미들이었다. 퀴퀴한 곰팡내 대신 황금빛 곡식이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광경에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그만 입을 다물지 못하고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평생 보리밥에 풀죽만 쑤어 먹으며 배를 골았던 그들에게 산더미처럼 쌓인 쌀가마니는 꿈속에서조차 보기 힘든 풍요의 상징이었다. 암행어사는 위험 있는 목소리로 좌중을 향해 선포했다. 이 재물들은 모두 최의 진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것이니 마땅히 그 주인인 백성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다. 관아의 이방은 지금 즉시 장부를 가져와 굶주린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도록 하라. 어사의 명에 따라 쌀가마니가 헐리고 곡식이 분배되자 곳곳에서 어사 또 만세 만세 하는 함성이 터져 나왔고 어떤 이들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감격의 눈물을 펑펑 쏟아냈다. 그날 밤 마을의 모든 집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밥 짓는 구수한 냄새가 온 고을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실로 오랜만에 찾아온 사람 사는 세상의 풍경이었다. 어사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조용히 칠성을 따로 불렀다. 칠성은 깨끗한 의복으로 갈아입고 어사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그의 표정은 여전히 얼떨떨하면서도 감개무량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어사는 빙그레 웃으며 칠성의 손에 두툼한 봉투 하나와 종이 한 장을 쥐어주었다. 칠성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쳐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관에서 발행한 면천문서 미안젠 원슈였다. 평생을 노비라는 족수에 묶여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왔던 칠성에게 그 종이 한 장은 천금을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세상 무엇보다 귀한 보물이었다. 칠성아, 이제 너는 더 이상 남의 집 종이 아니다. 저 하늘을 나는 새처럼 들판을 달리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몸이니라. 이 돈은 네가 그동안 흘린 땀에 대한 보상이자 새로운 삶을 시작할 미천이니 사양 말고 바꿔라. 칠성은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감격에 말문이 막혀 그저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오열했다. 나으리, 어찌 저 같은 천한 놈에게 이토록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밥 한 그릇 대접한 것 치고는 너무나 과분합니다. 칠성의 눈물 섞인 목소리에 어사는 칠성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으며 그윽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천한 놈이라니 당치 않다. 사람의 귀천은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씀씀이에 있는 법이다. 네가 가진 그 따뜻한 마음씨야말로 양반 사대부들의 갓 쓰고 도포 입은 허울보다 천배, 만배 더 고귀한 것이다. 부디 지금의 그 마음을 잃지 말고 세상에 나가 널리 베풀며 살거라. 어사는 칠성의 등을 두드려준 뒤 바람처럼 홀연히 관아를 떠났다. 뒤늦게 칠성이 대문 밖으로 뛰어나갔으나 어사의 행렬은 이미 저 멀리 산모퉁이를 돌아 사라지고 있었고 오직 청명한 하늘에 떠있는 북두칠성만이 그가 다녀간 자리를 비추고 있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강원도 상월마을 어귀에는 아담하지만 정갈한 초가집 한 채가 들어서 있었는데 집 주변에는 기름진 논밭이 펼쳐져 있고 마당에는 암탉들이 병아리를 거느리고 한가로이 논일고 있었다. 그곳은 바로 칠성의 집이었다. 면천을 하고 자유인이 된 칠성은 어사가 준 자금을 허투루 쓰지 않고 부지런히 땅을 일구었고 타고난 성실함으로 농사에 매진하여 이제는 남부럽지 않은 자영농이 되어 있었다. 또한 옛 주인집 부엌댁이었던 점순이를 아내로 맞이하여 토끼 같은 자식들을 낳고 알콩달콩 살아가고 있었다.
칠성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덕망 높은 인물로 통했다. 흉년이 들 때마다 자신의 곳간을 열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니 사람들은 그를 칠성 어르신이라 부르며 존경해 맞이 않았다. 어느 화창한 봄날 저녁, 칠성의 집 대청마루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상을 받고 있었다. 갓 지은 하얀 쌀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칠성의 7살 난 아들 복동이가 밥투정을 하며 숟가락을 내려놓자 칠성은 엄한 표정으로 아들을 꾸짖었다. 복동아, 쌀 한 톨에는 농부의 땀 7방울이 배어있다고 했다. 하물며 배고픈 이에게는 이 밥 한 그릇이 목숨과도 같은 법이거늘 어찌 음식을 가벼이 여기느냐. 복동이가 입을 삐죽거리며 아버지는 맨날 그 소리만 하셔. 밥이 밥이지 목숨은 무슨 목숨이에요. 라고 대꾸하자 칠성은 허허 웃으며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먼 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10년 전 눈보라치던 그날 밤의 기억을 더듬고 있었다. 복동아, 아비가 옛날 이야기 하나 해주마. 아주 추운 겨울밤이었단다. 가진 것 하나 없는 거지가 다 죽어가며 아비의 마구간을 찾아왔었지. 그때 아비가 그 거지 할아버지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너도 나도 그리고 이 따뜻한 집도 없었을 게다. 칠성은 아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기적 같은 이야기를 조곤조곤 들려주었다. 밥 한 그릇이 불러온 인연, 탐관오리의 몰락, 그리고 암행어사의 은혜까지. 이야기를 듣던 복동이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고 부엌에서 나무를 묻히던 아내 점순이도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이야기를 엿듣고 있었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 칠성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명심하거라. 세상에 하찮은 친절은 없다. 네가 무심코 건넨 작은 호의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살아갈 유일한 희망이 될 수도 있고 언젠가는 그 선행이 돌고 돌아 너에게 더 큰 복으로 돌아오는 법이란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며 붉은 노을이 마을을 물들였고 칠성의 집 마당에는 평화롭고 따스한 기운이 감돌았다. 칠성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녁 하늘에는 벌써 별 하나가 반짝이기 시작했는데 칠성은 그 별이 마치 10년 전 자신을 구원해 주었던 암행어사의 눈빛처럼 느껴졌다. 어사는 그 후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칠성의 가슴속에는 영원히 살아있는 스승이자 은인이었다. 칠성은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드리며 자신의 가족과 함께하는 이 소박한 행복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세상에 갚아야 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다시 한번 다짐했다.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은 마을, 집집마다 켜진 호롱불들이 밤하늘의 별들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술을 놓았다. 칠성의 집에서도 도란도란 이야기꽃이 피어났고 그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고요한 밤하늘로 멀리 퍼져나갔다. 그것은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진실한 마음이 통하는 세상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다. 거센 눈보라가 지나간 자리에 따스한 봄꽃이 피어나듯 칠성의 인생에도 춥고 긴 겨울이 지나고 찬란한 봄이 찾아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 봄은 칠성이 베풀었던 그 작고 소중한 밥 한 그릇에서 시작되었음을 밤하늘의 북두칠성만이 조용히 지켜보며 기억하고 있었다.